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결국 출국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성공적 정상회담 참석 첫 번째 행사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종합적으로 한번 딱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서 정상회담 진행될 때는요 현안이 그 현장에서 나오는 논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적시에 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토 정상회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독일에서는요 G7 정상회담도 열리고 있어요.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일정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요 지난 6일날 박범계 장관 이임할 때 이 간부들이 회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국장과 과장 사이에 좀 언성이 높아지고 또 이 과장이 현장을 일찍 떠나는 그런 불상사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감찰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 지금 뭐 흰머리가 3개가 한꺼번에 나왔다. 그래서 그걸 사진을 딱 찍어서 이 페북에 글을 올려서 또 제가 보기에는요 이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어떻게 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4개 국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이 4개 국가를 초대했는지, 이걸 보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기본적 의미, 이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이든 행정부 지금 외교정책의 제1순위는요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견제인데요. 가장 큰 것은 중국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이 나토 동맹국 회의 플러스 알파에 지금 우리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 국가를 초대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선명하게 중국 견제 노선을 확고히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연대,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중국도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지금 지역 나토의 범위를 갖다가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지 말라 이런 경고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즉각적으로 그런데 중국은 개입하지 말아라. 그야말로 이거는 중국이 월권이다 이렇게 바로 맞받아치고 칠 정도로 나토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이미 싸움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지금 21세기 이제 벌써 2022년도잖아요. 2050년도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전망해 드린 게 2050년도에 중국은요 중국몽을 달성하는 거예요. 즉 세계 제1국가가 되는 거예요. G2가 아니라 G1이 되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중국은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뭐 1대1로 정책이라든가 등등.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미국이 눈뜨고 그냥 봐줄 리가 없죠. 이거를 견제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정책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나토에 처음으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 국가가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견제가 목표인 것이고, 이러한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를 하게 되는 우리 한국은 당연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과 완전히 다르게 바이든하고 딱 한 짝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속으로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이렇게 출발과 목표가 중국 견제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렇게 노골적인 반중 입장을 견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평화적인 안보 네트워크, 즉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 관계가 이제 글로벌 전략 동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과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한국과 캐나다, 한국과 나토 이렇게 안보 네트워크를 미국 중심에서요 캐나다와 나토까지 넓혀 나가는 그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 견제가 결코 아니올 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설명 논리 입장은요 이 중국이 아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분명히 선은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뭐 중국이 바보입니까? 당연히 이건 중국 견제를 보죠.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거나 맞거나 우리는 점잖게 우리 입장을 외교적으로 라인은 분명히 쳐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이건 중국 너희들 견제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실익적인 측면에서나 등등 여러 가지에서 옳지 않고 그야말로 이 마이너스 외교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우리는 커버하느냐, 가치 외교다. 그리고 이 규범 외교다. 즉 가치와 규범. 규범은 이제 국제법이죠. 국제관습법과 이 일반적인 국제법규. 그 다음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인 연대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으로 하는 이 국제적인 연대와 그 동맹, 여기에 뜻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벌써 이미 견제구를 날렸고 속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서 미국과의 말하자면 동맹 관계를 갖다가 아주 확실하게 강화시키고 있고요. 이거를 한반도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전 지구적으로 글로벌 차원으로 넓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아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가고 하는 것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발표해 왔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과의 1차 정상회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1일 날 했으니까 불과 뭐 한 10여일 만에 바로 정상회담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한국 대통령이 말이죠,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갔는데 이렇게 출범한 지 10여일 만에 갖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에요.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온 겁니다. 물론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다자 정상회의 계기에 온 거다라고 하지만은요, 예사롭지 않은 측면이 더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 바이든 정상회담을 통해서 인도 태평양, 즉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프레임워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약속을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불쾌하게 생각하는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그리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걸로 이미 이거는 뭐 문재인 정권 대통령 때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정권 같이 친중 노선으로 경사된 이런 외교 정책은 우리가 안 한다, 이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미국, 일본 3개 국가의 정상회담이 열려요. 이 3국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북핵 문제도 북핵 문제지만은 북핵과 관련된 어떤 결속 강화, 즉 3국 안보 협력 체제의 복원을 노리는 것이지만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북방 삼각 관계, 여기에 대한 이 견제 차원에서 한밀 삼각동맹의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밀 정상회담이 뭐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데 이 회담 자체도 사실상은 반중 입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요. 예. 왜냐면은 북핵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데, 북핵 문제를 다루는 접근 방법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은 지금 현 윤석열 정부는요, 이 대화보다는 견제와 압박 속에서의 대화예요.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에 연연하고 그야말로 굴종적 대화가 아니라 당당한 의연한 대화를 추구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중국이나 북한과는 전혀 이 방향성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담을 이번에 4년여 만에 거의 5년 가까이 만에 여는 것 자체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제중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세구나,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위기의식과 그리고 이제 불쾌감, 분노를 느끼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전문가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정부가 이제 풀어야 할 과제는 이번 나토 참석 때문에 친서방 외교가 이제 분명해졌고, 또 정부는 부인하지만 어차피 반중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균형 외교, 이 공간은 사실상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럴까요, 대응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좀 숙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바이든 정부의 중국 포위 전략에 우리 한국도 한 축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중국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하라는 대로 문재인 정부같이 굽실굽실 하면 중국이 우리를 봐주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산불을 약속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복을 당했어요. 왜? 미국이 우리를 챙겨주지 않으면, 또 일본과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이 때릴 때 우리를 도와줄 선수가 없어.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이 매가 무섭게 매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열리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 한미 동맹 관계가 굉장히 강화됐죠.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이 패싸움 할 때 보시면 알아요. 패싸움 할 때 중립 딱 지키면 누가 좋아해요? 쌍방으로부터 다 비움을 받아서 손해를 더 봐. 그런데 이 패싸움 할 때 힘이 센 쪽에 힘을 딱 합쳐주면요, 다른 상대방이 때리기가 어려워요. 왜? 힘센 사람하고 편먹었는데 힘센 사람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때리려고 하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계기에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강하게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이익을 더 가져다 주는 방향에서 이런 한미일 삼각관계, 그 다음에 한미 관계, 그리고 한국과 유럽 나토 관계가 강해지면 중국이 때리고 싶어도요 쉽게 못 때립니다. 거꾸로 이러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요, 애매한 전략적 모습보다도 훨씬 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 대외정책의 기조는 아주 설정이 원칙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제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된 이 의미와 우리의 남겨지는 이제 과제가 뭔지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이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이제 국제 무대에 이제 뭐죠? 처음으로 이제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도 많고 또 일각에서 또 이 우려하는 점도 물론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쭉 다 만났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씩만 딱 만나서 딱 하나씩만 배우더라도 벌써 여러 이 포인트를 배운 거예요. 특히 그 중에는요,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김정숙 여사까지 만났어요. 이 얘기는 김정숙 여사가 얼마만큼 얘기를 잘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김정숙 여사 만나기 전에 참모들한테 다 보고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아, 김정숙 여사는 이런 건 잘했지만은 못한 점이 이렇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해외 정상회담 갈 때마다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다 만나기 전에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서 만들어준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데 김건희 여사도 학습 효과가 뛰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잡혀져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요, 이 부인들 프로그램이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스페인 왕궁 측에서, 그리고 스페인 외교 당국이 빡빡한 일정을 빼놨고, 또 그러한 일정과 관계없이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일정은 일정대로, 또 패션은 패션대로, 또 김건희 여사의 발언은 발언대로 이목을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 안보실 관계자가 오늘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말이죠,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우선 스페인 왕궁이 안내하는 공식 일정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28일 날 현지 시간으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9일 오전에는 스페인 왕궁의 안내를 받아서 다른 정상들 배우자들과 함께 왕립 유리공장, 그 다음에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을 방문하는데요. 이 소피아 이 미술관에는요, 이 파블로 피카소라든가 달리라든가 환미로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들이 쫙 소장되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스페인에 연수할 때 여기 가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유산 때문에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유럽의 그야말로 최고의 관광국가가 돼서 부가가치가 높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작품들을 이제 구상하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요, 김건희 여사는 이제 미술 전시의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또 아이디어를 얻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 소장 미술 작품들 한번 전시를 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데 대해서도 이번
스페인 소피아 미술관 방문이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디어를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30일 날에는요. 마찬가지로 스페인 왕궁 안내로 왕립 오페라 극장 테아트로 레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방문해서 오페라 리허설을 관람한 뒤에 브런치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이 바이든 이 대통령 내 부인이죠, 질 바이든 여사와의 만남 여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데,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는 약식으로 박물관 방문할 때만 잠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짧게 박물관을 같이 이제 구경하고 일부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마크 로스코전, 마크 로스코는 뭐 어마어마한 거장이잖아요. 이분이 이 마크 로스코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도로 가고 또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경대를 선물한 바 있어요. 그래서 길든 짧든 간에 이 질 바이든 여사와의 간단한 뭐라 그럴까요, 미팅도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빡빡하게 스페인 왕궁이 마련한 일정을 대부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29일 날 저녁에는요, 스페인 동포 만찬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내외가 함께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요, 이렇게 나토 정상회담에 김건희 여사 참석하는데 이미 여러분께도 제가 한번 보도해 드렸는데요. 천공스님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 천공스님이 천공스승이 김건희 여사 이 나토 정상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 할 때 굉장히 바빠질 것이다. 그래서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천공스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김건희 여사 이번에 가면 이 패션 이런 건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데 외국에서 주는 제품 패션 이거 많이 입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요, 이 영상의 제목은 김건희 여사의 패션 스타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름대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영부인을 하고 유경수 여사처럼 꼭 한복 패션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의상을 제공하고 싶어하고 해외에서 제공하는 의상을 적극적으로 입어야 하고, 그리고 입던 옷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문화사업을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요. 영부인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스타일을 잘 기억해서 국민 앞에 나오는 것도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요, 김건희 여사의 패션과 관련해서 종종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헐뜯을 일이 아니고 헐뜯어도 인기가 짱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가 짱이 된다. 아주 멋지게 활동할 거예요 라는 말로 이 김 여사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패션과 관련해서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논란을 야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김정숙 여사예요. 안 좋은 의미로 네거티브하게. 그런 점도 반면 교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이 지금까지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패션 아주 성공적으로 국내에 선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정상 외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G7 정상회담인데요. G7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미 말이죠, 벌써 이 외교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이 독일에서 열린 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숄츠 독일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중국을 겨냥해서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G7이 결국은 개도국들의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해가지고 중국의 1대1로에 맞대응하겠다라는 구상을 지금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푸틴 대통령도 이런 G7 정상회담과 대응 차원에서 이미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수개월 안에 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의 경우에는요, 브릭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요, 24일에 열렸던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개도국 13개국 정상을 초청해서 개도국에 대해서 약 10억 달러, 1조 3천억 정도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지금 세계적으로 조여오는 이 포위망에 나름대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은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 계기에 G7 참석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독일 정부는요. G7 초청국 기본 회원국 플러스 알파에 어디를 불렀냐면요.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연합 의장국인 AU, 세네갈, 그리고 인도와 남아공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와 남아공은 연속 2번 초대를 받은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작년에 영국에서 개최된 G7 국가에 초대를 받은 바 있는데 참관 국가로요. 앞으로도 G7 여기에 초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뭐냐면요.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법무부의 조치입니다. 바로 최근에 지난 6일 날이죠. 이 박범계 장관 임식이 끝난 다음에 간부들의 회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민변 출신의 국장하고 국장 바로 밑에 있는 과장하고 논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세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민변 출신의 국장이 그 당시 이제 부장검사급 이제 과장급 간부들이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굉장히 격앙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 민변 출신 국장이요. 검찰이 과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일이 있다. 이거 반성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국장이 이 과장의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반말로 잘해라. 내가 법무부에 남아서 한번 지켜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이름도 불렀죠. 반말했죠. 또 언성을 높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 한잔 안 마신 이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또 항의를 했는데 그러다가 아무래도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요. 중간에 자리를 떠났고 그래서 이제 국장은 사과를 했고 또 과장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장의 말하자면 국장이 부장검사를 하대하고 또 반말하고 자 그리고 또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또 옹호하고 이런 게 사실상은 이제 현 검찰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에서는요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진상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통상적 절차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막 이거를 문제시 삼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미 이슈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이슈화 되는 것은 이 한동훈 장관의 이 법무부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지나친 또 지금 민변 단체들이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일단 언론과의 언론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는요, 통상적 차원에서의 절차적인 차원에서의 진상 확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이 포장이야 점잖게 해놓고 내부에서 이거 분명히 물론 이 마무리는 됐지만은 일단 당사자들끼리는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하고 이 감찰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됐든 간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인사에 반영하는, 그럼으로써 이 법무부에 지금 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이 국장,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 얼마나 센 보직에 있는지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조금 거기에 상응하는, 즉 검수완박조차도 잘 됐다고 보는 정말 예외적인 그런 이 법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그런 사람이 이 중책을 맡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사에 반영될 소지는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중요한 뉴스들을 가지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